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이종숙 작가의 작품 미운적 사랑 준비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 우리는 그것을 미운적이라 부르죠. 하지만 때로는 그 미지근한 온도야말로 누구보다 깊고 지독한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여기 덤덤하고 미지근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를 서툴고도 아련한 감정의 기록. 잠시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낭독 시작합니다. 미운적 사랑 이종숙. 침실까지 스민 카레 향에 눈을 뜬다. 기름에 볶은 채소와 강황향은 베링의 차가운 바람과 부실한 해상의 식탁과 거친 맛처럼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어깨를 들썩이다 주위를 둘러본다. 푹신한 침대에 누워 아침밥 냄새를 맡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영주 누나가 주방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 마음이 허전하다. 손을 잡을 수도 살을 비빌 수도 없는 아쉬움.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혹은 얼굴을 돌려 맞은편을 보았을 때 다정한 목소리로 이제 깼어? 좀 더 잘 거야? 하고 물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들으며 마음껏 기지개를 켜고 싶었다. 길게 뻗은 내 팔 아래 누나의 베개가 있다. 누나의 머리만한 크기로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베개에 손을 대본다. 온기는 없지만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인다. 지난밤에는 언제 잠들었는지 알 수 없다.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 영화를 보다가 사랑을 나누었고 다시 캔맥주를 마시며 남은 영화를 보았다. 밀림을 탐험하는 주인공들이 거대한 괴물을 피하다 결국에는 맞서 싸우는 피비린내 나는 영화였다. 영화 중후반쯤 공부에 질린 여주인공이 남주에게 안겼다가 긴 키스를 하는 장면에서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키스라니. 나는 캔맥주를 찌그러뜨리며 비현실적이야 라고 말했지만 몸은 말짱하게 깨어났다. 브리지는 누나에게 몇 번이나 달라붙기를 시도한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 누나가 그랬다. 너 병적이야. 사랑은 원래 병적이에요. 누나 가슴에 머리를 묻으며 응석을 부렸다. 누나 목소리에는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표정이 담겨 있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어떤 표정으로 말하는지 알 것 같다. 가끔은 한심에 못 봐주겠다는 듯 하지만 어느 때는 귀여워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묘하게 엇갈리는 뉘앙스를 가진 누나의 음성. 이상하게도 누나만 앞에 있으면 몸이 가려워진다. 배 부분에서 시작된 가려움증은 사타구니 아래를 거치며 한여름 잔디싹처럼 퍼져간다. 출항하기 3일 전이다. 배로 돌아가야 할 시간. 3급 항해사인 나는 성급 항해사들을 도와 선박을 점검하고 승선 인원에 따른 서류, 비품, 식량 등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떠나면 6개월 혹은 1년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에 있었던 해운사고 여파로 명태 수확량이 부족하다고 했다.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선상에서 근무기간 연장을 통보받기도 한다고 정식이 형이 알려줬다. 넌 아직 잘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선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7년인데 이제 3년차로 접어든 나는 햇병아리다. 그래도 특별수당이 있으니 해상근무 연장은 괜찮은 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너야 뭐 신경 쓸 게 없잖냐? 애가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
인생 종치는 거다. 결혼 3년 차. 정식이 형은 말만 그렇지 애들 이야기만 나오면 승리한 장군 표정이 된다. 눈꼬리가 확 올라가고 입은 해벌어져 끝쪽이 떨어져 나간 앞니까지 드러낸다. 네 번째 출항을 앞두고 있지만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항해 일지 쓰는 일부터 선원들의 심리 상태를 관찰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까지 쉬운 일이 없다. 작은아버지가 이 일을 제안했을 때 망설일 여유 같은 건 없었다. 수산대학을 나와 겨우 해기사 자격증을 땄고 바다로 갈 것인지 망설이다가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다. 공시생이 된다는 건 몇 년을 버틸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요량진에서 속성반 강의를 2번 정도 듣고 스터디 그룹에 가입해 공부한다는 것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알았다. 수심을 알 수 없는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지고서야 그 깊이를 알았다고나 할까. 모아둔 돈으로는 학원비를 내기에도 빠듯했다. 그런데도 시험 준비를 시작한 건 선뜻 바다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립된 공간에서의 생활, 태풍, 해적, 그런 말들이 먼저 생각났다. 그건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공부를 일으키는 말이다. 친구 영훈이 말한 대로 세상이 그렇게 만만할 리 없다는 것을 아는 내가 최초의 사회생활을 망망대해에서 시작할 수는 없었다. 뭐든 선택이 빠른 영훈은 졸업도 하기 전 해운회사에 들어갔고 지금도 대서양의 어느 바다 위에 떠 있을 것이다. 포근한 침대, 유리문을 통과한 햇살, 곰 모양 화분에 들어있는 선인장.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다.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것들을 향해 손을 뻗어본다. 선인장 화분은 딱딱하고 차가우면서 매끈하다. 아침 일찍 갑판에 오르며 잡았던 난간의 촉감과 비슷하다. 긴장한 상태에서 손은 자꾸 미끄러졌고 균형을 잃는 순간 몸이 엉뚱한 방향으로 미끄러지곤 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긴장하면 왼쪽 다리가 뻣뻣해지곤 했다. 부모님이 신경전을 벌일 때마다 내게 그런 증세가 나타났다. 나는 마음으로는 열쇠 있는 어머니를 응원했지만 선택은 아버지였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니까. 엄마 또한 그런 내 선택을 대체로 이해하는 듯 보였다. 이불을 걷어차고 두 다리를 올려 공중에서 원을 그린다. 항해 중에도 아침에 눈을 뜨면 체조를 했다. 정식이 형은 두 다리 사이에서 바짝 일어선 놈이 반가우면서도 걱정된다고 했다. 집에 가면 사용법을 잃어버릴 거라나 뭐라나 하면서 체조를 마치고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고 누나가 가져다 놓은 파자마를 입는다. 짙은 회색 파자마에는 홀씨들이 날아다닌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간다. 거실 등은 꺼져 있고 은은한 수족관 불빛이 실내를 밝히고 있다. 영주 누나는 싱크대에 배를 대고 서 있다. 옅은 하늘색 슬립끈이 오른발 중간쯤에 걸려 있다. 가래냄새 장난 아니네. 내가 말한다. 너 접근 금지야? 누나가 팔이 쫓듯 나를 쫓는다. 그래봤자 소용없다. 내 팔은 이미 누나에게 허그를 하고 있다. 긴장한 아이처럼 어깨를 들어 올린 누나가 내 품 안에 있다. 왜 이렇게 딱딱해요? 왜? 온몸이 뭉쳐 있잖아요. 턱으로 누나의 등을 문지른다.
둥글게 둥글게. 누나의 겨드랑이에 두 팔을 집어넣는다. 따뜻하다. 빈약해 보이는 누나의 팔뚝에서 작은 근육의 힘이 느껴진다. 이번엔 팔을 앞으로 모아 깍지를 낀다. 누나 몸에서 유일하게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누나는 일어나를 거부하거나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누나는 어쩌다 나에게 왔을까? 이건 좋지 않은 질문이다. 나는 그 질문을 버린다. 그냥 여기 지금 함께 있으니 좋다. 누나, 나 봐봐요. 두 발을 느슨하게 풀자 누나가 돌아선다. 내가 무슨 할 말이라도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반쯤 드러난 누나의 가슴에 입술을 묻는다. 얼마간 그렇게 나를 받아주던 누나가 등짝을 때린다. 저리가 진짜 병쪽이라니까. 나는 누나의 슬립을 내리고 입안 가득 가슴을 빨아들인다. 마흔이 가까운 누나에게서는 달짝지근하거나 비릿하거나 어떤 맛도 나지 않는다. 물컹한 살이 느껴질 뿐이다. 다른 때였으면 침대로 가거나 거실 바닥에서 질적거렸겠지만 오늘 아침엔 그럴 마음이 없다. 누나의 몸에 오래오래 붙어있고 싶을 뿐이다. 뭐하니? 누나가 뒤쪽으로 몸을 빼며 묻는다. 슬라임 먹는 거야. 나는 누나의 가슴을 세게 흡착한다. 더는 쥐지 않을 거야. 안 돼. 마음껏 먹어줄 거야. 디스커스는 누나 집에서 처음 봤다. 몸이 이렇게 납작한 고기가 있었네요. 열대의 황제 디스커스야. 집 넓이에 비해 큰 벽면 수족관 안에서 유영하는 열대어를 보며 묻자 누나가 말했다. 납작하고 원반처럼 둥근 몸 때문에 디스크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다채로운 색상과 줄무늬 점으로 이루어진 녀석들의 화려한 모습에서 나는 미소니사의 니트를 떠올렸다. 알은 어떻게 낳느냐고 묻자 암컷이 토분에 심어놓은 큰 잎에 낳는다고 했다. 수컷은 암컷이 낳은 알 위에 뽀얀 정액을 뿌려서 수정하고 부화하면 먼지 같은 치어들이 부모 물고기를 따라다녀. 그렇게 말하는 누나 목소리가 어딘지 허전하게 들린다. 부모 물고기 몸에서 점성이 물질이 나오는데 그걸 슬라임이라고 해. 그걸 먹는 거지. 젖이 아니라 살을 먹는 거네요. 젖도살도 아니지. 뭐가 되든 디스커스 같은 물고기조차 온몸을 바쳐 새끼를 양육한다는 사실에 나는 마음이 쓸쓸했다. 아버지가 생각난 순간 열대어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나는 소파로 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런데 누나가 울고 있었다. 나는 다시 수족관을 향해 돌아서며 물었다. 부모에게 상처가 생기지는 않아요? 피부에 올라온 점성물질만 먹으니 상처를 내지는 않지. 가끔은 너무 세게 물어드는 아주 못된 녀석도 있지 않을까요? 자식 중에 꼭 말 안 듣는 자식 하나쯤은 있는 게 현실인데 그렇게 되면 세균 감염으로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있어도 부모는 하나도 아파하지 않을 거야. 누나는 남편과 함께 디스커스 브리더 모임에 나갈 정도로 녀석들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지금까지 나는 무언가를 키워본 적이 없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내가 생각하는 진짜 홈을 만들 수 있는 때일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산대학에 진학했다. 선택의 90%는 영혼의 영향이다. 졸업하고 몇 개의 중소기업을 옮겨 다니며 3개월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닮은 구석이 많았다. 아버지는 한방이 있는 삶을 원했다.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 삶. 그에 반해 엄마는 있는 듯 없는 듯 수수하고 조용했다. 두 사람은 매사에 엇갈렸다. 아버지는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며 엄마에게 화를 풀었다. 그때마다 엄마는 바닥에부터 아버지의 화를 고스란히 받아냈다. 어린 내가 생각해도 엄마가 그 모든 것을 견디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내가 10살이 되던 봄날, 엄마는 소멸을 선택했다. 엄청난 결과 앞에서 오히려 나는 덤덤했던 것 같다. 슬픈 줄도 몰랐다. 자전거를 타다 돌아와 보니 엄마가 베란다 허공에 걸려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엄마와 아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에서 해방되었다. 고통에 빠진 엄마를 바라보는 고통에서도 벗어났다. 그것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그건 그나마 남아있던 선택의 자유마저 빼앗긴 결과였다. 디스커스는 평균 28도 정도에서 산란한다. 시원하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다. 누나의 젖가슴은 그 최적의 온도와 일치하는 미혼의 사랑을 품은 가슴이다. 부모 사이에서 선택의 균형을 잡는 동안 나는 미혼의 사랑법을 터득했다. 힘센 아버지는 6, 약골의 여자, 근본적으로 열쇠에 몰린 엄마는 4. 10대 0의 스코어는 허수와 같다. 엄마가 아무리 약해도 0일 리는 없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방적 승리나 엄마의 완패는 기억에 없다. 그럴 때 나는 고뇌와 갈등을 경험했다. 누나의 젖을 물고 허밍을 한다. 누나는 내가 노래를 하는 건지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겠지만 나는 최대한 분명하게 의미를 전하는 중이다. 누나, 나랑 살래요? 그렇게 말이다. 숨이 차서 더는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나는 웅웅 소리를 내다 마지막 순간에 푸하고 숨을 뱉는다. 내게서 노연한 누나가 슬립을 끌어올리며 말한다. 밥 먹자. 이제 빨리 가라고요. 나는 몸을 돌려 식탁 의자를 빼낸다. 싱크대와 식탁과 내 의자가 만든 삼각형 안에 누나는 갇혀 있다. 걱정 안 돼? 누나 말대로 지금쯤 준비해서 나가야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누나니까. 분명 서둘러야 하는 게 맞다. 누나, 여기를 한 발만 더 와줘요. 나는 새끼 원숭이처럼 누나에게 치근댄다. 누나는 가소롭다는 듯 웃음을 지으며 긴 슬립을 양손으로 반쯤 들어 올려 무의처럼 우아한 동작으로 내게 걸어온다. 왜? 또 나쁜 짓 하려고? 웃고 있는 누나의 눈 밑에 깊은 가로주름이 보인다.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실그 슬립 위로 누나의 아랫배가 봉긋 솟아있다. 나는 다가온 누나를 끌어안고 슬립 위로 쉴 새 없이 입을 맞춘다. 눈물이 날 것 같다. 은색으로 반짝이는 카레포트에 황금색 카레가 가득 담겨 있다. 카레를 크게 한 숟가락 떠서 밥 위에 올린다. 막 한 수저를 떠먹으려는데 문자가 들어온다. 정식이 형이 배를 타지 않는다는 소식이다. 나는 답장을 쓰려고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다. 마땅히 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는 지난번 항해에서 안미로와 싸운 후
다시는 배를 타지 않을 거라고 했다. 긴 항해를 하다 보면 선원들끼리 수도 없이 부딪힌다. 이유는 가지가지다. 누구는 힘을 덜 쓴다고, 또 누군가는 맡은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때로는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도 있다.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누군가를 탓하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도망칠 길이 많지 않으니까. 도피처가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화풀이해야 한다. 아니 어쩌면 도움을 청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영훈이 말대로 약해 빠진 게 인간이니까. 그물에 걸려 펄떡거리는 물고기를 옮기며 막말을 주고받고 주먹다짐하며 자신을 둘러싼 불안과 좌절과 섣부른 판단을 위할 수 있다고 믿는 건지도 모른다. 나보다 2살 많은 정식의 형과는 친구처럼 지냈다. 선원과 항해사, 직무로 인한 구별은 있었지만 공적이든 사적이든 우리는 가끔 만나 일이 생겼고 조금 가까워졌다. 항해하면서 유난히 마음이 헛헛한 때가 있다. 엄마의 기일이거나 가족 누군가의 기념일 혹은 자신만의 내면에 커다란 함정을 발견했을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때 정식이 형을 찾았다. 대화의 기술을 아는 형은 말을 잘했다. 같은 말이라도 감정을 상하지 않게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게 표현하는 재주가 있었다. 활짝 핀 연꽃 모양 접시에 동그랗게 빚은 밥두덩이, 일정한 크기로 썬 감자와 당근, 형체가 무너진 양파가 카레 속에 있다. 그 위에 빨간 방울토마토 3알과 키위 2조각이 놓였고 양배추 물김치가 식탁에 있다. 맛있어요. 나는 엄지를 세워 누나에게 보인다. 음식 맛을 칭찬하고 접시를 비운 뒤 설거지를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한다. 누나는 큰 방에서 뭘 하는지 나오지 않는다. 가방을 챙겨 현관 쪽에 놓고 수족관 앞에 서서 누나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맑은 물속에서 디스커스들은 여전히 사이좋게 유영한다. 손바닥 2개를 합한 정도의 몸통이 부드러운 지느러미, 다홍색 무늬가 선명하다. 앞섰던 녀석이 큰잎 식물을 심어놓은 토분 뒤로 들어간다. 뒤따르던 녀석들이 귀애를 보지만 좁은 공간 때문인지 멈추어 있다. 산란 준비를 하는 모양이다. 준비는 다 됐어? 누나, 나 없다고 어디 가면 안 돼요? 나는 질문과는 상관없는 대답을 한다. 누나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나를 보다가 수족관으로 시선을 돌린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자꾸 토분 쪽으로 들어가요. 아직 시간이 남은 것 같긴 한데 저 큰 입에다가 나을 것 같아. 수족관 앞으로 다가간 누나가 허리를 구부리고 토분 뒤로 숨은 녀석을 관찰한다. 지들의 부모니까 알아서 낳겠지. 처음도 아니라면서요. 나는 등을 돌리고선 누나에게 눈길을 떼지 않고 말한다.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입을 뗄 수가 없다. 돌아오면 이곳으로 또 올게요. 속으로는 벌써 10번도 더 말했는데 소리로 뱉지는 못한다. 무엇 때문에 이 결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건지 나란 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결국 나는 처음으로 돌아간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생각하면서. 그런 나를 누나가 꼭 안아준다. 아버지 생각을 하지 말고 잘 다녀와. 바래다 주지 못해 미안하다. 말하지 않아도 누나 사정은 내가 안다. 둘이 한국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날 확률이 1%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함께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거대한 수족관을 환하게 비추는 불빛과 그 안에서 부표처럼 떠있는 디스커스들을 본다. 그리고 한낮에도 걷어낸 적이 없는 거실 커튼과 회색의 2인용 소파와 잡지가 놓인 유리 테이블까지 둘러보고 나서 누나를 향해 윙크한다. 바이바이, 내 사랑. 아쉬운 마음을 노래로 대신하며 현관문을 연다. 한국까지는 택시로 40여 분이 걸린다. 택시는 한가한 도로를 질주하는 중이다. 유리창을 조금 열자 습기와 열기를 뿜은 바람이 들어온다. 바다에서는 맡을 수 없는 냄새. 염분을 가득 담은 바닷바람은 사람을 끝도 없이 지치게 했다. 모든 것은 수금기 앞에 가라앉고 부식되어 갔다. 그와 함께 머릿속을 채운 생각들도 가루처럼 부서져 내리곤 했다. 누나를 만난 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해양사고가 났을 때였다. 명태잡이 원형어선이 베링해에서 침몰했다. 누나의 남편은 내가 다니는 해운사 소속 항해사였고 나는 다음 항해 때 그 배에 탈 예정이었다. 3급 해기사 면허를 따고 시간이 좀 지났던 때라 비교적 작은 규모의 배에 타게 되었다.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기본교육을 받던 중에 사고 소식이 들어왔다. 그날부터 나를 포함한 신입들은 유족을 위한 활동 보조 업무에 배정되었다. 유족 대표단이 꾸려지고 어선이 침몰한 베링해로 출발할 때까지 나는 영주 누나가 포함된 가족 담당자였다. 한 번도 현장에 나가본 적 없는 상황에서 큰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만나는 일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선원 김주로님의 유족, 배우자 정영주님, 아이 없음. 그것이 내게 전달된 누나에 대한 정보였다. 임시 숙소가 마련되자 새 가족에게 필요한 새 소식과 물품을 전하는 일이 맡겨졌다. 유가족은 보통 한 가족당 서너 명씩 와 있는데 영주 누나만이 혼자였다. 며칠이 지나도 누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나는 다른 가족들이 올 때를 대비해 여분의 숙소를 준비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누나는 더울 사람이 없다고 했다. 숙소에 머무는 내내 검은색 옷을 입던 누나에게서 유일하게 색깔을 볼 수 있는 건 목도리였다. 길고 촘촘하며 다양한 색이 부입했던 조직으로 된 미소니 사이 니트 목도리. 얼굴은 피곤과 슬픔에 젖어 누렇게 떴지만 속눈썹은 길고 짙었다. 짙은 다크서클 위에 내려앉은 눈썹 그림자가 누나를 더욱 슬픔에 잠겨 보이게 했다. 당황스럽게도 나는 그런 누나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어느 날은 유족 중 하나가 이 상황에서도 눈썹을 붙이고 그 화려한 목도리를 해야겠냐며 가시돋친 말을 했다. 누나의 눈썹은 인조가 아니었지만 누나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피곤과 긴장으로 날선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어느 날은 유족들의 가드 시위가 열렸고 어느 날은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연계투쟁에 나섰고 회사에서는 시간을 끌었다. 1차 합의는 숙소에 머무는 유족들의 수를 줄이고 유족 대표를 새로 뽑는 것으로 끝났다. 그 후 수없이 많은 릴레이 협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유족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상적인 위로와 업무의 종교를 통보하는 인사였다. 그것으로 우리의 만남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나는 새로운 배의 승선 배정을 받았다. 2주간의 휴가 후 출항이었다. 만날 사람도 할 일도 없는 나는 작은 아버지 댁에 가서 인사를 하고 저녁을 먹고 나니 할 일이 없었다. 영훈이마저 원양에 나가 있었으므로 나는 완벽한 외톨이였다. 항해를 나가기 전 아버지를 만나면 어쩌나 신경이 쓰인 나는 무조건 기차를 탔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도시는 많았으니 어디든 마음이 정해지면 내리겠다는 생각이었다. 기차에 오르자마자 잡지에 실린 지리산을 보았다. 산청에서 내려 읍내를 돌아다니다 하루를 묵고 남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특별하게 무엇을 할 생각은 없었다. 택시를 타고 관광 지도에 나온 몇 곳을 돌고 유명 사찰에 들렀다. 일주문을 지나 큰 마당으로 들어서니 기와 불세를 한다는 안내문이 있었다. 회색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기도를 올리라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꼭 올리라고 했다. 늘 명치 끝에 걸린 사람, 엄마를 생각하면서도 몇 번을 망설였다. 새삼스럽게 엄마를 기억하는 척하는 내가 위선자 같았다. 아주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꼭 가족이 아니어도 기도를 올릴 수가 있다며 나를 붙들었다. 그날 지장전 불사라는 이름으로 기도비를 내고 이름을 적었다. 기도의 효험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었다. 오랫동안 내 가슴에 가두어 두었던 엄마를 처음으로 밖으로 불러내 내 환한 세상으로 모셔온 것 같았다. 절 마당에서 바라본 대웅전 처마의 알록달록한 빛깔들이 눈에 들어왔다. 동시에 알록달록한 V 패턴의 목도리를 떠올렸다. 절 아랫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작은 시골 민박집이었다. 밤새 계곡에서 들리는 물소리의 뒤척이다 아침 일찍 그곳으로 나가보았다. 커다란 돌들 사이로 새찬 물줄기가 거침없이 흘러갔다. 막상 낯선 곳에 있으려니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생각나지 않았다. 준비 없이 산에 오르는 것은 더더욱 엄두가 나지 않아 시내로 나갔다. 시장 골목을 돌며 밥을 사 먹고 시간을 보내다 저녁 기차를 탔다. 기차가 중창역인 용산에 도착했다. 한 여자가 커다란 가방 때문에 계단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다가가 가방을 들어주었다. 고맙다고 인사하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영주 누나였다. 우리는 짧은 인사를 나누고 택시 정류장까지 함께 이동했다. 택시를 기다리던 내게 느닷없이 누나가 물었다. 나와 함께 가줄 수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거나 시간이 괜찮냐는 말도 없이 그 말뿐이었다. 나는 거절도 하지 못하고 함께 택시를 탔다.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나는 홀린 듯 누나를 따라 아파트까지 따라갔다. 집은 비어 있었다. 센서 등이 켜지기도 전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쪽 벽을 차지한 수족관이었다. 주인 없는 집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유리벽. 나는 가방을 놓고 수족관으로 다가갔다. 크림색에 붉은 점을 찍어 놓은 것 같은 물고기들이 유유히 오가고 있었다. 나는 두꺼운 유리벽을 톡톡 쳤다. 왜 그렇게 함부로? 누나의 목소리는 거기까지였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고가운 생각도 들었다. 죄송해요. 신기해서 그만. 물고기가 좀 놀랐겠죠?
나는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숨기고 싶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함정에 빠진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떠올랐는데도 문을 열고 돌아갈 생각은 못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여자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거였다. 여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주인 없는 거실에서 물고기들을 관찰했다. 아니다. 다음에 벌어질 어떤 일을 기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여자가 그렇게 나를 버려두는 것이 이상하긴 했다. 무슨 속셈일까? 우습지도 않은 추리를 하다 나는 또 수족관 벽을 두드렸다. 물고기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고기에 관한 내 관심은 거기까지였다. 무료해진 나는 2인용 소파로가 주저앉았다. 유리 탁자에 텔레비전 리모컨이 놓여 있었다. TV를 켤까 말까 망설이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만두고 눈을 감았다. 집은 완벽하게 고요했다. 나는 의심과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상태였지만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잠을 참을 수 없었다. 얼마를 잤는지 몰랐다. 탁소리와 함께 거실에 불이 켜지고 나는 눈을 떴다. 푸른색 실내복을 갈아입고 나온 여자는 내게는 별다른 말도 없이 수족관으로 다가가 물고기들에게 밥을 주었다. 뭐지? 사람인 내게는 물 한 잔도 권하지 않으면서 물고기 밥을 먼저 주다니. 공연히 쫓아왔다 싶은 생각이 스쳤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나는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고향을 좀 다녀왔어요. 누나가 대답했다. 손을 앞에 모은 누나가 잠시 시간을 두었다가 말했다. 혼자서는 집에 들어올 엄두가 나지 않아서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나는 이제 돌아가야 하나 생각하며 뭔가 다른 말을 찾다가 말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대답 없는 여자 때문에 나는 약간 당황했다. 이대로 떠나긴 싫은데. 그때 여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새롭게 부탁할 일이 있으니 한 번만 더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처음 본 사람은 아니지만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건가? 귀신에게 홀린 건가? 여자가 나를 올가맬 핑계를 찾다가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나 은은하고 부드러운 달빛 같은 여자의 낯빛에 나쁜 속셈은 없어 보였다. 나는 남자로서 소심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저기 배가 고픈데 저녁이라도 하러 나가실래요? 나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기회를 만들려고 했다. 비어둔 집에 먹을 것이 있을 리 없겠지. 여자가 배달 음식이라도 주문하겠다고 하면 그때 사양하며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말이 돌아왔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남자를 혼자 사는 집으로 불러놓고 편히 쉬라는 여자의 속내가 의심스러웠지만 나는 대범한 척 어깨를 들어올리며 알겠다고 했다. 여자는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 나는 얼마든지 현관문을 열고 그 집을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다렸다는 듯 내 가방을 열어 흰색 셔츠와 청바지를 꺼냈다. 과감하게 사내답게. 그런 다음에는 현관 옆 작은 방문을 열었다. 거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는 없었다. 부엌에서는 조심스럽게 도마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가방을 작은 방 앞에 놓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왼쪽에 스탠드용 옷걸이가 있었고 문과 마주보는 창 아래 책상이 있었다. 빼곡하게 책들이 꽂힌 방에서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와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창가로가 커튼을 젖었다. 그린색 암막 커튼 안쪽에 흰색 레이스 커튼이 숨어 있었다. 길게 꼬리를 늘어뜨린 저녁 햇살이 눈을 찔렀지만 나는 한동안 거기 서 있었다. 아파트 광장은 물론 놀이터와 산책로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어쩌다 나는 이 집에 와서 이러고 있나 생각했다. 태어난 적 애쓰지만 가슴이 몹시 두근거린다는 걸 창가에 서서 인정했다. 여기까지 분명 내 발로 왔는데 그 까닭을 잘 모르겠다. 내 행동에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는 어쩌지. 맥락 없는 물음을 혼자 이어가다 조용해진 부엌으로 시선을 돌렸다. 여자는 여전히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토록 고요한 주방이라니. 나는 커튼을 원래대로 내리고 거실을 돌아보았다. 그때야 여자의 가족 사진이 보였다. 항해 사였던 남편과 여자는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었다. 출항은 순조로웠다. 서류나 모든 절차 또한 무리 없이 통과했다. 이른 새벽 출항한 배는 스가르 해협을 통과하고 북태평양에 진입하기 위해 달린다. 바다, 오직 바다가 눈앞에 펼쳐질 뿐이다. 저녁을 먹고 갑판으로 올라가 노을을 본다. 내가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재혼했다. 새어머니와는 3번을 만났다. 간간히 빚쟁이들 등살에 못 견디겠다는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했을 뿐이다. 시간이 흘러도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살 길은 아버지로부터 도망치는 것뿐이라는 걸 그날 확인했다. 바다로 가라는 작은아버지 말이 이해되었다. 항해를 마치고 돌아와 쉬고 있을 때 작은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를 만나라고 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나갔다가 똑같은 결론을 얻고 헤어져 혼자 술을 마셨다. 그날 영주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통화를 하며 울었고 누나가 운전할 수 없으니 택시를 타고 오라고 했다. 현관으로 들어서서 신발도 벗지 못한 내가 물었다. 나 며칠만 있다 가도 돼요? 말없이 나를 보는 누나의 눈빛이 다정했다. 수족관은 여전히 은은하게 실내를 비추고 있었다. 디스커스는 따뜻한 물을 좋아해서 수초를 심을 수 없어. 잎이 큰 수초는 생장할 수 없는 가짜였다. 실직나 버리지 않는 한 썩거나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 나는 아버지라는 수족관에서 결코 살아나갈 수 없는 수초였다. 이대로 있다가는 곰팡이가 피거나 누런 떡잎으로 변할 거였다. 나는 아버지를 만난 이야기를 했다. 누나는 차를 준비하며 가끔 내 쪽을 돌아보았다. 죽이도록 미운데 죽이지는 못하겠어? 맞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아버지를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죽일 맘이 없다는 거니까 얘긴 됐고 차나 마셔. 나는 누나의 말에 심통이 나서 점점 더 악심을 담은 말을 퍼부었는데 나중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사람은 참 이상하지? 악에 바치면서도 밑바닥에서는 연민이 올라오니 말이야. 네가 그래 보여. 사실은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지? 말이 돼요? 연민이 아니라 귀찮아서 떨궈버리고 싶은 거라니까. 버리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고도 무슨 말인가를 나는 쏟아냈고 누나는 내가 잠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밤에는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떴다. 어장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가파는 한가하다. 사나운 기상 조건만 아니라면 얼마간은 바다의 풍경을 즐길 수도 있으리라. 새벽 바다에서 해물을 보면 두려운 가운데서도 기대감이 앞선다. 저 앞 어딘가에 나를 놀라게 할 만한 풍경이 펼쳐질 것만 같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날아가는 물새떼의 비상이라 노랗게 물든 금빛 바다가 그렇다. 석양이 질 때는 그리움이 깊어진다. 붉은 노을이 보랏빛에서 분홍빛으로 변하고 마지막으로 해수면 속으로 가라앉으면 나는 버림받은 아이 심정이 된다. 한순간은 절망의 늪 같고 한순간은 황홀한 엔딩 같은 시간. 정신을 차리면 갑판 끝에 몸을 세운 나를 발견할 때가 있다. 가끔은 허공 중에 대롱거리던 엄마의 검은 얼굴이 떠오를 때도 있다. 나는 금세 대상을 영주 누나로 바꾼다. 물새떼 한 무리가 머리 위로 지나간다. 바람 속에서 수정한 기미를 눈치챈 새들이 살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사람보다 위험이나 기상이변을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새들은 바다에서만큼은 뛰어난 존재다. 땅에서고 바다에서고 형편없는 촉 때문에 몸도 마음도 고생하는 나로서는 몹시도 부러운 존재들이다. 며칠 전 일반 선실에 점검을 갔다. 주업을 시작하지 않아서인지 사람들은 약간 풀어진 상태였는데 안민호가 손을 번쩍 들며 아는 척 했다. 그가 입은 붉은색 체크무늬 남방 때문인지 얼굴이 불그레해 보였다. 그가 정식이형 안부를 물었다. 나는 문자만 받았다고 아는 게 없다고 했는데 그는 여전히 이기죽거렸다. 쓸데없이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대충 인사만 하고 돌아왔다. 선실 분위기는 괜찮다고 2등 항해사에게 보고했다. 저녁을 먹고 1시간쯤 지났다.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쏟아졌다. 바다에서 만나는 비는 살이 굵다. 작살비라고 했던가. 사선으로 꽂히는 빗줄기를 보며 몸이 움츠러든다. 춥기도 했지만 날카롭게 떨어지는 기세에 나는 저절로 기가 죽는다. 약간은 겁에 질려 있다가 영주 누나가 했던 말을 생각한다. 사는 게 그렇게 별건 아닌 것 같다. 나는 누나의 말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사는 동안 내게 얼마나 별스러운 일이 많았던가. 남들은 겪지 않았을 법한 큰일이. 한참이 지난 후에 누나가 물었다. 별것 아니라는 말을 아니? 누나의 목소리에 살얼음 같은 칼날이 얹혀 있었다. 두께감이 없어서 언제 상처를 내고 스쳐갔는지도 모를 칼날. 내가 무슨 말실수를 한 건가? 그날 나는 별것 아니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봤다. 특별하지 않은 것, 그건 객관적이라는 말과 비슷한 걸까? 누나는 갑자기 왜 그렇게 심각한 것일까? 나는 그 말이 누나와 나 사이에 놓인 거리감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심은 고심으로 끝났을 뿐 어떤 해결책이나 해답도 구하지는 못했다. 별것이라는 건 뭐예요? 특별한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인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나와 누나는 별것에 해당했다. 우리는 남들과는 다른 특수한 관계인가? 연상이나 혼인, 이력의 유무, 그런 세속적인 거 말고 우리 둘 사이에는 특별한 무엇이 존재하는 것일까? 영주 누나는 내가 뭐라고 떠들어대도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샤인머스켓을 한 알 따서 접시에 올려놓을 뿐이었다. 동그란 접시에 연두색 알맹이가 굴러다녔다. 나는 포도알 2개를 집어 누나의 양쪽 가슴에 댔다. 와, 정말 별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박진영의 노래를 불렀다. 누난 너무 예뻐요. 누난 너무 섹시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를 같은 마디만 3~4번 반복했다. 그러는 동안 누나의 푸른색 셔츠 앞가슴에 동그랗게 물자국이 났다. 그 일도 감흥이 떨어졌을 때 나는 누나 가슴에 입술을 비벼댔다. 그때 누나는 어떻게 했더라? 몇 번을 되새겨도 그때의 풍경은 거기서 끝이 났다. 영주 누나가 화를 냈던가? 아니면 끝까지 갔던가? 1등 항해사는 비걱정을 하는 내게 말했다. 바다에 내리는 비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비보다 사람 마음을 걱정해야지. 그게 3등 항해사의 일이야. 해양 상태를 관찰하는 모니터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신호음이 울렸고 그의 말대로 새벽까지 비가 내렸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다. 교대 시간이 되어 침실로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음악을 들으려다 노트를 꺼낸다. 갈색 표지의 노트에 영주 누나의 카레 향이 밴 것 같다. 노트를 펴고 한참을 생각한다. 지난 항해 때는 선상 편지를 한 통도 쓰지 못했다. 단 하나뿐인 가족, 아버지에게 쓸 말이 없었으니까. 내 첫 선상 편지의 주인공이 영주 누나여서 다행이다. 처음엔 새벽까지 내린 비에 관해 썼다. 흔적 없이 바다로 사라진 비에 대해서. 다음엔 누나의 곁에서 사라진 사람에 대해 썼다. 그 이야기는 민감한 부분이지만 용기를 냈다. 누나의 남편이 사고를 당한 일은 마음 아프지만 소멸 이후엔 망각이 필요한 것 같다고 썼다. 10살 때 마지막으로 보았던 엄마의 얼굴에 관해 썼다. 그러고 나서 이국의 바다에서 비처럼 사라진 그분을 애도한다고 썼다. 그 문장을 쓸 때 눈물이 났다. 나는 젖은 종이가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새엄마를 만났고 나는 혼자가 되었다고 지금은 누나와 함께여서 좋다고 썼다. 이번 항해를 마치면 누나에게 노트를 전할 용기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노트를 전하든 그렇지 않든 분명한 건 아버지 삶에 개입하는 미련을 버린 건 확실하다. 부탁을 들어줄 마음도 없으면서 괴로워하고 분노하는 일에서 나는 뇌어날 수 있게 되었다. 놀랍게도 편지를 쓰는 동안 더 확고해졌다. 아버지의 허기진 표정과 애처로운 눈동자를 외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끝으로 나는 누나에게 물었다. 이제 빈 아파트 문을 혼자 열어도 괜찮아요? 쓰고 나니 후회가 밀려온다. 떠나오기 전 그 말을 묻지 못한 것에 대해. 산란을 준비하는 디스커스에게서 눈을 떼고 나를 안아주었을 때 누나에게 물었어야 했다. 걱정하는 내 마음을 온전하게 보였어야 했다. 떠나기 전 영주 누나가 그랬다. 아버지를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다 하라고. 마음속의 말들을 고르다 보면 진짜 마음은 숨어버린다면서. 그러니까 쓱 웃거나 화를 내거나 자연스럽게 해. 진짜는 늘 즉석 요리 같은 거니까.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재료를 넣고 맛을 보는 거지. 끓는 동안 재료가 어우러지면서 맛이 딱 잡히는 순간이 오거든. 편지는 거기까지 썼다. 잠을 청했지만 머릿속은 아까보다 더 맑아져서
나는 결국 갑판으로 올라갔다. 비가 그친 동쪽 해수면에 흐릿하게 일출이 시작되고 있다. 그 빛 속으로 흰 물새 한 마리가 배절에 날아와 앉는다. 그 새가 목을대를 심하게 떨며 울자 또 다른 새가 날아와 그 옆에 앉는다. 두 마리 새는 한참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